안녕하십니까. 부천 세종병원 바드 코디네이터 신경입니다. 우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어로 안 하고 제가 한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로가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Post Operative Care After BAD입니다. 바드란 무엇일까요? 일단 풀텀을 한번 보자면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에 수축력이 떨어져서 온몸으로 혈액이 못 가게 되면 각 장기에 혈액 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혈액을 잘 갈 수 있도록 인공 기계 펌프를 좌심실 에이펙스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혈액이 잘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종류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식형과 몸 밖에 펌프가 있는 체외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 기간 동안 환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펌프를 심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보통 BTT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펌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오래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갖고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DT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사실은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수술 받고 집에 가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0월 1일부로 저희가 보험이 돼서 지금은 700만 원만 내면 우리가 이 인공 펌프를 받을 수 있도록 됐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금기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기증을 좀 보면은 우리가 말기 키드니, 말기 심부전 환자라든지 아니면 비가역적인 장기 부전이 있던가 아니면 뇌 손상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암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실 이 펌프를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최대한 환자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펌프를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펌프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박윤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학제 팀으로 환자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이 펌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환자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겠다,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대로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심사에 넣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승인을 받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심폐기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 임식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받고 나서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바드 펌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에이펙스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트럴 밸브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펌프 인렛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몸 밖에는 이 드라이브 라인과 컨트롤러, 그 다음에 배터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몸 안에 있는 펌프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스 연결해서 혈액을 가지고 와서 아웃그라프트를 연결해서 대동맥을 연결해서 온몸으로 혈액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펌프는 우리가 원심력 안에 있는 임펠러라는 금속이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혈액이 나오면서 우리가 아울타로 혈액을 전달하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작동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터리 어떤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이 컨트롤러에 배터리가 연결이 되면서 펌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펌프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드라이브 라인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에서 나와서 펌프에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부속품을 보면은 배터리와 그다음 배터리 충전기, 환자가 이제 가방을 메고 다닐 수 있는 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386 컴퓨터처럼 생긴 이 모니터는 뭐냐면 환자가 그 펌프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는지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컨트롤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환자가 펌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화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머전시가 있을 때도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이거는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되게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분만 있으면 배터리가 떨어진다는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거고,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이 드라이브 라인은 펌프랑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디스커넥트 되면은 응급 상황이 됩니다. 펌프가 멈추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불들이 다 꺼지고 이 녹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하게 펌프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상에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펌프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펌프가 돌아갈 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RPM이라고 해서 속도가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RPM의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플로우라든지 PI라든지 와트,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산대 값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은 우리가 이제 펄세이션을 느끼면서 보통은 혈압 BP기를 통해서 혈압을 잴 수가 있지만, 바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원심력으로 해서 혈액을 잡아당기면서 하기 때문에 펄세이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재려면 저희가 BP 커프와 도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혈압을 재는데, BP 커플에서 프레셔를 올려서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프레셔를 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보통 시스톨릭 BP를 민 BP로 보고 혈압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0에 80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60에서 85 사이, 90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이다 이러면은 노말이 아니고요. 이런 바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혈압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서 혈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 바드를 받고 나서는 되게 포스트오피 컴플리케이션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GI 블리딩, 트롬보엠볼리즘, 알브 페일리어, 인펙션, 펌프 말펑션, 아리드미아, 사이코소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I 블리딩은 우리가 금속이라는 펌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몸에 원래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항우제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출혈이 발생해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해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장기가 아닌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펌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볼륨으로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데 볼륨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알브 페일러가 올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인이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와 이제 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차 방어선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인펙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 밖에 기계가 달려있고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모션 자체를 굉장히 디프레션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빠져서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걸 디스커넥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굉장히 이슈로 갖고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저희가 코아굴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스롬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헤파린을 쓰다가 그 다음에 POD 원데이부터 아사랑 같이 쓰고,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랑 같이 쓰고, 그 다음에 POD 2일부터는 우리가 블리딩이 없다고 하면 와파린과 아스피린을 같이 쓰고, 이 경우는 보통 집에 가셔서도 평생 약을 복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비 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베 페일류 조절해야 되고, 보통 알베 페일류 조절할 때는 에노가스라든지 프리마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볼륨 같은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펙션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되면 우리가 엔도카다이티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독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베타딘을 하진 않고 2% 클로로헥시딘을 합니다. 2% 클로로헥시딘을 하는 이유는 베타딘 자체가 우리가 색깔이 변색되기도 하고 드라이브 라인 그 주위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로르헥실은 드레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드라이브 라인이 당겨지게 되면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인펙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홀리스터라는 제품을 이용하여 환자분이 당겨지지 않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48시간 동안 쓰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48시간 동안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갖고 있는 어떤 체스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보통 바드를 갖고 있으면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재활을 하면 할수록 회복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재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팀장님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분이 다리를 이렇게 완전 프로치 저는 부분이 보이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퇴원을 할 때는 그냥 다 걸으면서 병원 밖을 나섰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 부분은 저희가 바드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환자분이 이 기계를 갖고 이머전시 상해 대처도 가능하고 또 문제 없게끔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환자분이 조금씩 알아갈수록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환자분들 교육을 받고 저희가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100점을 맞지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는데 이게 좋은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내용을 못하면은 집에 갔을 때 응급상에 되는 발생하게 되면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 생명하고도 위독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에서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내용으로는 우리가 병원에 저희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뭐 MRI 검사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알람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람 자체가 울렸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글로 다 나오거든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뭐 저유량, 우리는 로플러 알람이라고 의료진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저유량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유량이라는 표현이 되면은 왜 그런가? 보통 볼륨이 좀 적을 때 우리가 저유량이라도 하고,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으면 볼륨이 넘어가지 못해서 볼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유량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가면서 환자분한테 뭐 일단 물을 드셔라, 아니면 소변을 많이 보셨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환자분을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의료진들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지심장에 우리가 펌프를 넣는 이런 케어도 해봤고, 내과에서는 이 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 간호사들도 매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하게 되면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한테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1대1로 뭐 어떤 핸즈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다가가는 편입니다. 한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저희가 이제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8번째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여자가 한 11살, 거의 뭐 BSA가 1.3, 보통 바드 펌프를 늘리면 체스트 여기 캐비티가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33으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방향을 어디로 넣어야 되는가부터 이제 고민이 되면서 시작했던 케이스인데, 환자 자체는 디스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RCMP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LV가 늘어나는 게, 다이스톨이 늘어나는 게 잘 늘어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어떤 DCMP랑 좀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EF가 낮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펄미널 하이프텐저가 굉장히 높아서 볼륨이 넘어가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잘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CT상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이제 케이스, 아까 라이트 케이스를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케이스
케이스 검사상에서는 당연히 피별 굉장히 높고 PAP도 굉장히 높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우리가 환자를 케어를 하기에는 버티기도 힘들지만 나중에 심장 이식을 받을 때도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하는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드를 넣어서 환자의 어떤 피별을 좀 낮춰주고 이러면서 심장 이식까지 받았을 때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펌프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플로우를 쫙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 수술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팅 값이 뭐 RPM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수술 받고 나서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퓨전이 체스트 튜브를 최대한 빨리 리무브를 하자 이러다 보는데 리무브를 하고 나서는 이퓨전이 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스트 튜브를 좀 다시 넣는 이런 이벤트가 좀 발생하긴 했지만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열이 좀 낮지만은 항생제를 한 48시간 이상 쓰고 균급절에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에코상에선 수술 받고 나서는 뭐 펄메널 하이퍼텐션이 아직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게 그 MR이라는 TR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펄메널 하이퍼텐션 자체도 굉장히 떨어져서 심장 이식까지 잘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또 뭐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보통 집을 좀 방문합니다. 퇴원 전에 이 환자분의 집을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환자분이 220V의 어떤 전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동선에 있어서 환자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는지 다 검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자한테 다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진을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괜찮다 하면 다 퇴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몸 밖으로 나오는 드라이브 라인 모습이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도 약간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전압이라고 해서 계속 알람이 막 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로그 파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알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컨트롤러까지 체인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그냥 플로우처럼 쭉 설명을 드렸고 케이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드를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 항응고제를 잘 써서 우리가 GI 블리드인지 스트로크인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V 페일러가 일어나지 않게 볼륨 조절을 잘해서 우리가 펌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환자나 뭐 우리가 의료진 모두 알람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엔도카르디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펙션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이거 다 설명드리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